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03년도에 인간을 해서 07년도에 전역한 예비역 중사입니다. 군대에서 사고로 두 팔을 잃은 한 상위 군인이 최근 열린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그런데 이 선수가 장애를 입은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위 연금을 군 당국의 무능 때문에 받지 못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보훈지원센터 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종민 대표입니다. 이번 나영윤 씨 관련해서 옆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03년도 10월 2일 날 인간을 해서 22사단 55연대 1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GOP랑 페바를 순환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고, 처음 인간하자마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전방으로 투입이 돼서 그 심정에 문제가 생겼고, 대대 OP의 막사 전기가 끊기면서 고압선이 단락된 걸 확인을 하고 사단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 전기문관이 올라와서 그 작업을 하시다가 그 강풍과 기상 악화로 인해서 다음날을 기약하면서 철수하신 이후에 이제 저녁 무렵 그 소초의 경계등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COS 휴지가 추가적으로 터지면서 철책선 경계등하고 막사 보일러, 그 다음에 급수 작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상급 부대에서 빨리 이제 복구를 하라고 명령이 하달되면서 이제 작업. 이게 몇 볼트나 고압 전류가 흘렀죠? 특 고압으로 해서 22,900V. 최초의 작업을 할 때는 그 CS 조작봉을 가지고 지상에서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CS 휴즈봉을 내려서 휴즈를 삽입을 하고 조작봉으로 다시 걸려고 하는데 강풍 때문에 조작봉을 지상에서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전기 작업을 원래 보급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전 사수부터 전기를 군수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전문적인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그때 당시 22사단에서 전기문관이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전기를 담당하시는 군무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 한 분밖에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사단 그렇게 철책도 많고 경계등도 많은데 한 명이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선임한테 배워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몇 번 정도 작업을 해보셨죠? 두세 번가량 그렇게 이제 경험을 했고요. 22,900V의 CS봉을 단락된 거를 다시 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위법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교육을 따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군에서 위탁 교육을 받거나 누가 가르쳐 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선배님들로부터 그럼 그때 당시에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를 알고는 계셨나요? 그다지 뭐 위험하다 뭐 그런 거는 따로 GP 앞에서 대대장이 명령을 했나요? 올라가서 작업을 하란 말씀은 아니었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상급부대에서 명령이 하달돼서 대대장님 입회 하에 이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고압선 하는 장갑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선배들이 계속 물려줬다는데 맞나요? 네, 그 사수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것도 있고 연대에 신청을 해서 조작봉하고 안전벨트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강풍이나 조류로 인해서 COS봉이 자주 단락이 됐기 때문에 그 전기문관께서 계속 매번 올라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 대대 자체적으로 이제 COS봉을 대부분 조작봉으로 여기 조작봉을 걸어서 탁 쳐 올리면 되는데, 그 당시에 강풍이 엄청 많이 불어서 조작봉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작봉 길이도 엄청 길은 데다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안전벨트 이제 착용한 상태로 전신줄을 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COS봉을 결합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상황부터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감전이 됐는지,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 전신줄 밑에서 이제 병력들이 막 이제 소리 지르고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정신. 그러면은 그 전신주로 올라갈 당시에 네네. 올라가는 거를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용하는 장구들이 있었는데 그날 주임원사님께서 전문적인 전기 문관도 철수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겠냐 하시면서 제 보호 장구들을 다 이제 뺏어 가셨습니다. 이제 작업하지 말라고 주임원사님께서 이제 뺏어 가신 상황에서 제가 예비로 갖고 있던 장비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안전벨트가 전신줄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허리만 걸려서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소리를 지르고 하는 상태에서 제가 정신을 차렸고, 그때 그 고진동 중내 행정보호관님께서 직접
맨몸으로 전신주에 올라오셔서 제 안전벨트를 풀르시고 그렇게 저를 데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최초에 병원에 입원을 했을 당시에 군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만 믿고 치료를 진행하던 와중에 병원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는 손가락이 움직였었거든요. 처음 긴급 수술을 하고 나서 손가락이 좀 움직이던 상태였는데 어쨌든 화상으로 인해서 다 탄 상태라 절단을 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피를 돌리는 기계를 팔에다가 이제 부착을 하면 절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당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병원비가 그 기계를 부착하는 비용이 하루에 약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이제 군 관계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팔을 절단하지 않으려면 기계를 부착해야 되고 그러면 하루에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한다. 그렇게 전달을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군으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은 간부는 민간 병원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그 기계를 뭐 하루 이틀 차는 게 아니라 이제 3살이 돋고 개사가 안 되는 시기까지 되려면 그게 몇 달이 될지 뭐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하루에 200만 원이라는 돈을 부담하면서 제가 달 수 있는 그런 가정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냥 대충 따져봐도 6개월이라고 하면 하루에 200만 원씩 3억 6천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공무상 요양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공무상 요양비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쓰지 않았고 민간 병원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그게 문제였던 거죠. 공무상 요양비 지침이 명확히 있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30일까지 병원비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결국은 병원비가 제가 알기로 3천만 원 넘게 나왔는 상태고 네. 그래서 부모님이 다 이걸 납부하셨죠. 예, 맞습니다. 기계 부착하는 건 포기를 해서 이제 기계는 부착할 수 없었고 기계를 부착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피가 순환이 안 되고 계속 드레싱만 하면서 지내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손이 개사되면서 떨어져 나갔고 어쩔 수 없이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절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계 부착 비용이 아닌 순수하게 수술과 치료 비용으로만 약 3천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왔고 저희 부모님께서 자부담을 하셔서 퇴원할 때 그렇게 부담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국방부에서 공무상 요양비라는 내용을 보내주셔서 30일치만 보상을 하게 그 당시에 그렇게 돼 있어서 한 10여만 원 이렇게 돌려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네, 순수 3천만 원은 자부담을 했고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최대 치료기간인 30일 예, 맞습니다. 해서 그 중에 21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2016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공무상 요양비에 대한 부분이 최대 2년 그리고 의사가 판단했을 때 향후 더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1년 단위로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률이 바뀐 게 2016년이기 때문에 형윤 씨 같은 경우는 2007년이기 때문에 이게 30일까지만. 수술 이후에 수술을 하는데 대기하는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술이라는 게 바로 되는 그렇죠. 게 아니라 일정 기간 회복하고 수술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술비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아요. 수술이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진단서를 보게 되면 형윤 씨가 8차례 수술을 했는데 8차례 수술 중에 1차 수술과 2차 수술은 기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200만 원은 돌려받은 거고 나머지 거의 2,800만 원 세 번째부터 수술비에서 자부담은 다 내가 낸 거죠. 3천만 원 정도. 이게 법령도 2016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전부 모든 간부들이 다 30일치만 받았고 그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까처럼 간부는 병원비 지원이 없다라고 나왔던 게 그런 내용이죠. 원래는 되는데 누가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소통을 했던 게 국군 강릉병원 관계자랑 사단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지금 아마 사단급 실무자들은 공무상 요양비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상위연금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안내를 안 해줬을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5월 2일 날 상위연금 관련해서 국방부 재해보상과에 문의를 하고 제가 근무했었던 22사단 인사처랑 강릉 국군병원의 상위연금 관련해서 전화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2년도 5월 2일 기간인데도 국군 강릉병원이나 22사단 인사처에서는 상위연금에 관해서는 네, 인지하지 못한 상황.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법령 자체를. 예, 맞습니다. 인지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을 몰랐다는 거고. 개사가 진행이 되면서 오른쪽이 심하다 보니까 오른쪽은 원래
팔꿈치 이상 이렇게 절단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검게 괴사되는 부분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를 계속 놔두다가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깨 이상으로 점점 괴사가 진행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절단을 해야 그래도 의수를 착용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치고 한 달 채 안 된 상태에서 심했던 오른손을 이제 절단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채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왼손까지 이제 절단을. 이렇게 돼요. 그때 당시에 하루에 200만 원씩만 국가에서 만약에 지원을 해줬으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팔을 팔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제 생각은 예, 그렇습니다. 그 팔을 군에서 그렇게 병원비를 지원을 해줬다고 하면 당연히 팔을 살리는 게 낫겠죠. 지금 이 의수를 착용하면서 생활하는 게 거진 15년, 16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불편하고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러는데, 가끔씩 생각하는 게 가족들을 이제 손으로 만져보고,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랑 손잡고 걷는, 예, 그게 조금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방부 관계자들이나 군 관계자들이 병원에 방문해서 공무상 요양비라든지 설명해 주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군 관계자들은 많이 찾아왔는데 공무상 요양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고요. 국방부에서 관계자들이 찾아왔을 당시는 그들이 먼저 온 게 아니라 한강성심병원에 저 외에 그 군에서 다쳤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다친 게 아니라 시기가 틀린 병사들이 저 외에 4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다 국군병원으로 복귀를 하라고 계속 그렇게 종용을 하다 보니까, 저 또한 복귀하지 않으면 이제 탈영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계속 전달받고,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좀 언론에 보도를 해서 조금 진행을 해야겠다 하셔서 언론사 몇 군데에서 이제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사전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언론사에서는 이제 바로 취재를 할 수 없다, 국방부에 이제 협조 요청을 해야 되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약에 오늘 사전 인터뷰를 하고 일주일 후에 방송을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간 상태였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제 촬영을 하겠다고 약속한 날짜에 방송사에서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이제 방송을 촬영을 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에서 직접 이제 저희들을 만나고 협의하겠다. 제대로 된 처리를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방송은 촬영을 못하고, 그날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위로금이라고 100만 원씩 하고 대통령 서신 가지고 오신 상태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게 자기네들이 이제 처리를 해주겠다, 제대로 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하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저한테는 그 당시에 관계자분께서 전역할 때 상사로 전역할 수 있게 특진을 시켜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엔 저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죽어서 명예로 상사 특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국가유공자만 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되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던 게, 이게 헌병대 조사 중에 지휘관들은 누락시키고 제 과실로, 전부 개인 과실로 사고가 난 걸로 이렇게 헌병 조사가 최초에 그렇게 진행이 돼서 지휘관들 자체가 처음에는 헌병 조사에서 빠졌었어요. 그 당시에 대대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장과 그리고 1분 이내에 여단장이 있었음에도 그 지휘관들의 내용은 다 빠졌다는 거죠? 네, 최초에는 그 내용이 빠졌었고, 저는 국가유공자만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진이나 이런 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나는 제대로 된 국가유공자 등급만 나오게 해줘라. 강릉 국군병원에서 저를 담당하고 있던 담당자가 바뀌면서, 바뀌는 시기부터 계속 그 연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누나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복귀를 해야 된다. 그 당시에 20일 정도씩을 계속 연장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제 복귀해라. 더 이상 양팔이 다 절단된 상태였으니까 거기서 더 이상 치료받을 게 없으니 복귀를 해라. 제 상태를 직접 나와서 군병원에서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복귀만 하라고 하면 되냐. 이렇게 여러 차례 맨 처음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부터는 이제는 탈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누나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막 진짜 울면서 막 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탈영이란 이야기를 하니 이제 저도 겁이 났고 더 이상 뭐 안 된다고 하니까 4월 그 25일 날짜로 협의를 보고 민간병원에서 퇴원을 하자마자 그날 바로 이제 국군 강릉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기억에 국군 강릉병원에 가서 뭐 닌게를 맞았던 기억도 없고 병원에서 잠만 자고 이제 그랬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치료나 지원받을 게 없다 보니까 집으로 기유해서 한 2달가량을 이제 집에서 쉬고 있다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 상태가 확실하고 행정사나 뭐 변호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국방부에서 나와서 국가유공자 등급은 제대로 받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나랑 이제 그 자료들을 모아서 한강성심병원에서 있었던 내역, 그 다음에 군병원에서 이제 작성했던 내역들을 그걸 가지고 직접 중앙보훈병원으로 가서 신체 검사를 받고 국가유공자 절차 그것도 누나가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군병원에서는 뭐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도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여기저기 엄청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했었거든요. 국가유공자가 되기 전에도 보훈병원 보장센터에 전화를 해서 제 상태를 이야기하고 의술을 거기서 맞출 수 있는지부터 뭐 군병원 관계자들하고도 누나가 전화를 다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누나가 안 해줬다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등급도 제가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군인이라면 그리고 아팠었던 사람이라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팔이 절단됐는데 지장이 찍혀 있어요?